언니, 거기 말고 저기부터 닦아. 엄마 앞에서 체면 좀 지켜. 제가 할게요. 그만해. 그날 아무도 멈추지 않던 그 순간에 단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던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부엌에서 김서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찬물로 손을 헹구고 쌀을 씻는 동안 거실 너머 안방에서는 시아버지의 낮은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죠. 김서연은 쌀뜨물을 버리며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곧바로 약통을 꺼내 아침 약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2알, 당뇨약 1알, 관절 영양제까지 빠짐없이 챙기는 손놀림에는 오랜 시간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진 익숙함이 배어 있었어요. 밥솥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김서연은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고 김서연은 소리나지 않게 이불을 여미며 이마에 손을 대보았죠. 열은 없었지만 밤새 기침이 잦았던 탓에 베개 옆에 놓인 물컵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컵을 들고 나와 따뜻한 물을 다시 채운 뒤 머리맡에 놓아두었어요. 그 사이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고 김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반찬 그릇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6시가 넘어서야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죠. 김서연은 식탁 위에 수저를 놓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박준호는 식탁이 아닌 현관 쪽 신발장 앞에 서서 구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아침 먹고 가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박준호는 양복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약 챙긴 거지? 오늘 오후에 병원 가셔야 하니까 차편 미리 알아봐. 그 말만 남기고 박준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인사도 눈맞춤도 없는 아침이었지만 김서연은 멈추지 않고 식탁 위 그릇을 정리하며 병원 예약 시간을 머릿속으로 확인했어요. 이미 어제 저녁에 접수를 마쳐둔 상태였고 택시를 부를 시간까지 계산해 놓은 뒤였죠. 하지만 박준호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차려 안방으로 들어가 상을 펴고 약을 물과 함께 건네는 동안 김서연의 등 뒤에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박지혜가 큰 종이봉투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는 박지혜는 봉투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언니, 이거 세탁소에서 찾아온 건데 내 차에 실을 데가 없어서 여기 두고 갈게. 그리고 이번 달 관리비가 좀 밀렸거든.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테니까 일단 좀 도와줘. 김서연은 봉투를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혜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있었고 남은 반찬통을 꺼내며 집에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갔어요. 김서연이 따로 싸줄 반찬이 있는지 살피려는 순간 박지혜는 이미 2개의 밀폐 용기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서연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대신 아버지 상태가 어떠냐는 질문을 던졌고 김서연이 밤새 기침이 잦았다고 답하자 박지혜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곧장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자주 못 오니까 언니가 잘 좀 봐줘. 어차피 언니가 집에 있잖아. 그 말이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에 들려왔고 김서연은 거실에 남겨진 종이봉투를 정리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린 세탁물의 무게가 유독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김서연은 곧 고개를 숙이고
세탁물을 옷장 앞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오전 내내 김서연은 시아버지의 체온을 재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과 안방을 오가며 쉬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서야 잠시 부엌 의자에 앉았는데 등이 쑤시고 손목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후 병원 동행 준비를 먼저 떠올렸죠. 택시를 부르고 시아버지의 외출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진료 카드와 보험 서류를 챙기는 일까지 모두 김서연의 몫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정숙은 2층 작은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부엌과 안방을 오가는 김서연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아무 말 없이 나간 것도, 박지혜가 들러서 반찬을 가져간 것도 이정숙의 귀에는 고스란히 들려왔죠. 하지만 이정숙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정숙이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은 김서연이 시아버지를 부축해 현관까지 모시고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시아버지의 외투 단추를 채우며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고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다른 손에는 시아버지의 팔을 잡고 있었죠. 이정숙은 계단 중간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지만 김서연은 이정숙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빈 거실에 혼자 남은 이정숙은 식탁 위에 놓인 빈 약봉지와 깨끗이 정리된 그릇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집의 모든 것이 김서연의 손을 거쳐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부엌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식탁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으며 아무도 없는 거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죠. 저녁이 되어 김서연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왔을 때 박준호는 이미 퇴근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시아버지를 안방에 눕히고 저녁 준비를 시작하자 박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병원에서 뭐래? 김서연이 진료 결과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박준호의 시선은 화면 위에 머물러 있었고 김서연의 말이 끝나자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김서연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가 칼을 들었어요.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을 채웠고 김서연의 하루는 다시 아침과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2층 방에서 이정숙은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칼질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정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오늘 하루도 김서연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은 이 집의 저녁을 조용히 견디고 있었죠. 저녁 식탁이 차려지고도 이정숙은 한참이 지나서야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서연은 이미 시아버지의 저녁 식사를 안방으로 들여보낸 뒤였고 박준호는 국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며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지 않았죠. 이정숙이 식탁에 앉자 김서연은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더 떠왔지만 이정숙은 숟가락만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국물 위에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채 반찬을 집으며 김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물리치료 있는 날이지? 오전에 다녀와서 오후에 지혜 가게 쪽도 좀 들러봐. 재고 정리 도와달라고 했거든. 김서연은 젓가락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어요. 시아버지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면 점심 준비와 약 챙기는 일이 바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박지혜의 가게까지 다녀오라는 말이었죠. 김서연이 시간이 빠듯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준호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거기가 멀어? 택시 타면 금방이잖아. 지혜가 요즘 혼자서 힘들어하니까 가족이 도와줘야지. 그 말에 김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박준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안에 김서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이정숙은 국그릇 너머로 김서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서연이 그릇을 치우는 동안 박준호는 소파로 돌아갔고 이정숙은 부엌 입구에 잠시 서서 설거지하는 김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시아버지를 부축해 물리치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시아버지 옆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김서연의 휴대전화에 박지혜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후 2시까지 가게로 와달라는 내용이었고 그 아래에는 정리해야 할 물건 목록이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었죠. 김서연은 화면을 끄며 시아버지의 치료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12시 반, 집에 도착하면 1시, 점심을 차리고 약을 챙기면 2시가 훌쩍 넘을 터였어요. 하지만 김서연은 박지혜에게 알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리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서연은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에게 식사를 올리고 약을 드린 뒤 설거지까지 마치자 시계는 이미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고 택시를 잡아 박지혜의 가게로 향했죠. 가게에 도착했을 때 박지혜는 계산대 뒤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지혜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손짓으로 창고 쪽을 가리켰어요. 김서연은 말없이 창고로 들어가 쌓여있는 박스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사업에서 남은 재고품이 뒤섞여 있었고 분류도 되지 않은 채 먼지가 쌓여 있었죠. 김서연은 박스를 하나씩 열어 종류별로 나누기 시작했고 1시간이 넘도록 박지혜는 창고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땀을 닦으며 절반쯤 정리했을 때 박지혜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고 문 앞에 나타났어요. 정리된 박스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머지는 다음에 와서 마저 해달라는 말을 꺼냈죠.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래처 반품 처리도 해야 하거든. 내가 서류 작업에 약하잖아.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김서연은 등에 밴 땀이 식으며 오한이 느껴졌지만 거절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지혜는 김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거래처 서류 파일을 가져다 놓았고 김서연은 먼지 묻은 손을 옷에 닦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반품 목록을 대조하고 수량을 확인하는 일은 단순했지만 피로가 쌓인 몸으로 숫자를 맞추는 작업은 쉽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김서연은 한 건 한 건 빠짐없이 확인하며 메모를 적어 나갔습니다. 서류 정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설 때 박지혜는 김서연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언니. 그리고 이번 달 월세가 좀 밀렸는데 오빠한테 말하기 그러니까 언니가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매출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김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제 관리비에 이어 오늘은 월세였고 지난달에는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이었죠. 갚겠다는 말은 매번 따라왔지만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김서연은 지갑 속 카드를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고 결국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지혜는 금액을 말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음 달 재고 정리 일정을 김서연에게 확인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김서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잠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종아리가 부어오른 것이 느껴졌고 손목에는 박스를 나르며 생긴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안방에서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김서연은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저녁 식사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식탁에서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지혜 가게 정리 잘 됐어? 김서연이 네, 절반 정도 했다고 답하자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지혜가 요즘 많이 힘든 모양이야. 사업이 안 풀리니까 마음고생이 심하다더라. 가족인데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김서연은 박준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김서연이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곳을 오갔는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박준호에게 김서연의 하루란 가족을 위해 당연히 채워져야 하는 빈칸 같은 것이었고, 그 빈칸이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 했죠. 김서연은 네 라고만 답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정숙은 식탁 끝에 앉아 국물만 떠먹으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당연하게 내뱉는 가족이라는 말 속에서 김서연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이정숙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정숙은 그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죠. 오늘도 이정숙은 김서연의 부은 손목을 보면서도 괜찮으냐는 말 한마디를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불을 끄려던 김서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박지혜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거래처 미팅이 잡혔는데 서류를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죠. 김서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화면을 바라보다가 알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 의자에 앉은 김서연은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누구도 김서연이 아직 부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층에서 이정숙은 방 안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결혼 초 웃고 있는 김서연의 얼굴이 있었고 이정숙은 그때의 김서연과 지금의 김서연 사이에 놓인 거리를 가늠하듯 사진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집의 모든 일상이 김서연의 두 손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조를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정숙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죠. 이정숙이 사진에서 손을 거둔 것은 아래층에서 김서연이 부엌불을 끄는 소리가 들려온 뒤였습니다. 이정숙은 사진을 탁자 위에 엎어두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쉽게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죠. 그리고 며칠 뒤 박준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말에 가족 모임을 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나아지고 있으니 오랜만에 친척들을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김서연은 숟가락을 멈추며 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모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어요. 식단을 짜고 장을 보고 전날부터 밑반찬을 준비하고 당일에는 새벽부터 상을 차려야 하는 일이 김서연 앞에 놓인다는 뜻이었죠. 박준호는 큰아버지 내외와 작은아버지 가족까지 부르겠다며 이미 연락을 돌린 상태였고 김서연에게는 통보에 가까운 순서로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필요 없고 집에서 먹는 것처럼 편하게 하면 돼. 어머니도 오랜만에 형제분들 뵈면 좋으시잖아. 박준호의 말에 이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아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편하게 하면 된다는 말이 누구에게 편한 것인지 박준호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 했죠. 이정숙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식사를 이어갔고 김서연은 몇 명이 오시느냐고만 물은
뒤 머릿속으로 장볼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전날 김서연은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두 손 가득 장을 봐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부엌에 재료를 늘어놓고 밑손질을 시작했고 오후까지 잡채와 전, 나물 반찬을 준비하느라 부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점심과 약은 중간중간 틈을 내어 챙겼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다음 날 쓸 그릇들을 꺼내 닦기 시작했죠. 박준호는 퇴근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내일 오시는 분들 좌석 배치를 고민한다고 했지만 부엌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임 당일 아침 김서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갈비찜을 올리고 밥을 안치는 동안 거실에는 식탁 위에 깔 보자기와 꽃을 정리해 두었죠. 9시가 되자 큰아버지 내외가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작은아버지 가족과 박지혜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이 시끌벅적해지는 동안 김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신발을 정리하고 손님들의 외투를 받아 안방에 걸었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며 분위기를 띄웠고 큰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안색이 나아졌다고 반가워했죠. 그 사이 김서연은 음료와 과일을 내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찌개를 끓이며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김서연의 손은 더 빠르게 움직였지만 누구도 부엌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큰어머니가 음식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다 며느리가 한 거냐며 대단하다는 말이 나왔고 박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서연이가 이런 건 잘한다고 답했죠. 김서연은 국을 떠나르며 미소를 지었지만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박지혜가 김서연을 불렀습니다. 언니, 아버지 약 시간 안 됐어? 미리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서연은 상 위에 국그릇을 내려놓고 약통을 가지러 다시 안방으로 향했어요. 약을 준비해 시아버지에게 건넨 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빈자리에는 이미 다른 가족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가방을 옮기고 구석 자리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큰아버지가 물잔이 비었다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김서연이 일어나 물을 따르는 동안 식탁 위 대화는 김서연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식사 중반 작은아버지가 박지혜에게 요즘 사업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박지혜는 한숨을 쉬며 쉽지 않다는 말을 꺼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김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언니가 도와줘서 버티고 있죠. 언니는 원래 이런 일에 손이 빠르니까. 집안일도 그렇고 가게 일도 그렇고 시키면 다 잘하시거든요. 시키면 다 잘한다는 말이 식탁 위에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큰어머니는 며느리가 알뜰하네 라며 웃었고 박준호도 따라 웃었죠. 하지만 그 말 속에 김서연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김서연은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추었다가 아무 표정 없이 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그때 작은어머니가 김서연에게 직접 말을 건넸어요. 서연 씨도 좀 앉아서 편히 드시라는 말이었죠. 김서연이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박지혜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는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어색해 하시거든요. 박지혜의 말에 식탁 위로 가벼운 웃음이 번졌지만 김서연의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움직이는 게 편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김서연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려진 것이었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김서연은 웃음이 잦아들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서서 빈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오는 동안에도 김서연은 부엌과 거실을 쉬지 않고 오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하자 등 뒤로 거실에서 가족들의 담소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멀게 느껴질수록 김서연의 손놀림은 느려졌습니다. 그릇을 헹구던 손이 잠시 멈추었고 김서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으로 보이는 오후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그 시선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거실에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부엌 쪽을 돌아보았어요.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김서연의 옆모습이 보였고 이정숙은 그 모습에서 처음으로 어떤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전까지의 김서연은 지쳐 있어도 다음 할 일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부엌에 서 있는 김서연은 다음 할 일을 찾지 않고 있었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 있었고 시선은 어딘가를 향하면서도 아무 것에도 닿지 않는 듯했죠. 이정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김서연의 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이정숙의 시선을 느끼기 전에 고개를 돌려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고 이정숙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닫혔어요. 거실에서는 큰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소리 사이로 부엌에서 흐르는 물소리만이 김서연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김서연은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용기에 옮기고 식탁을 닦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까지 쓸어내는 동안 거실에서는 박준호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고 박지혜는 남은 과일을 한 봉지 챙겨 먼저 나갔죠. 김서연은 마지막 행주를 빨아 널고 나서야 부엌 의자에 앉았는데 그 순간 왼쪽 가슴 아래로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왔어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고 김서연은 식탁 모서리를 잡은 채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통증이 누그러졌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김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안방으로 가서 시아버지의 저녁약을 챙겼습니다. 약을 건네는 김서연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지만 시아버지는 약을 받아 삼키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김서연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가슴 통증은 사라졌지만 몸 전체가 무거웠고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김서연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만 쌀을 씻다가 그릇을 놓치며 싱크대 위에 물이 쏟아졌어요. 김서연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잠시 멈추었고 그때 등 뒤에서 어지러움이 밀려오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김서연은 싱크대를 붙잡고 버텼지만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시간이 흐른 뒤 2층에서 내려오던 이정숙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이정숙은 급히 다가가 김서연의 어깨를 흔들었고 김서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했죠. 이정숙이 박준호를 깨워 내려오게 했을 때 박준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에 들어서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김서연을 본 박준호는 그제야 표정이 굳어졌고 이정숙이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말하자 서둘러 차 키를 가져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서연은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탈진이라고 말했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덧붙였죠.
박준호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김서연 옆에 서 있었지만 전화기를 확인하며 회사 연락을 살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서연은 링거줄을 달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고 박준호는 잠시 뒤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오후 박지혜가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김서연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박준호가 방에서 쉬고 있다고 답하자 박지혜는 고개를 갸웃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많이 아픈 거야? 피곤해서 좀 쉬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박준호는 의사가 과로라고 했다며 며칠 쉬면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김서연의 탈진은 감기처럼 지나갈 일시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었고 그 원인이 이 집의 구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죠. 박지혜는 그럼 내일은 괜찮겠느냐며 가게 재고 정리건을 꺼냈고 박준호는 내일은 좀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거라고 대신 답했어요. 김서연은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박지혜의 목소리와 박준호의 대답이 벽을 사이에 두고도 선명하게 전해졌고 김서연은 이불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어요. 며칠 쉬면 된다는 말 속에는 며칠 뒤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고 김서연은 그 전제를 부정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박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고 죽을 사왔다며 김서연 앞에 놓았어요. 김서연이 고맙다고 말하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박준호는 누워서 먹으라며 손을 저었죠. 그러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내가 힘든 거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아버지 상태도 그렇고 지혜 사정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 좀 참고 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김서연은 죽 봉투를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참고 사는 것이라는 말이 위로인지 요구인지 구분되지 않았어요. 박준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 걱정의 끝에는 김서연이 다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기대가 함께 놓여 있었죠. 김서연은 네 라고만 답했고 박준호는 그 대답에 안심한 듯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진 뒤 이정숙이 김서연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고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정숙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동안 오간 대화들이 되짚어지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참고 사는 거라고 말했을 때, 박지혜가 내일은 괜찮겠느냐고 물었을 때, 의사가 과로라고 진단했을 때, 누구도 왜 김서연이 과로에 이르렀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정숙의 가슴을 짓눌렀죠. 이정숙은 문 앞에 선 채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김서연은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어요. 아침을 차리는 역할, 약을 챙기는 역할, 병원에 동행하는 역할, 가게를 돕는 역할, 손님을 맞는 역할. 가족들은 김서연이라는 사람이 지치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 역할들이 잠시 멈춘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죠. 며칠 쉬면 된다는 말은 김서연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이정숙은 그 차이를 오늘에서야 언어로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문손잡이에 손을 가져갔다가 다시 내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지금 문을 열어 김서연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이 이정숙에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죠. 이정숙은 천천히 발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김서연의 방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이정숙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에도 꺼지지 않은 채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방 불빛이 꺼진 것은 새벽이 가까워서였고 이정숙 역시 그 시각까지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이불 위에 다시 쓰러졌어요. 링거를 맞고 돌아온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몸은 쉬기 전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죠. 김서연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이 2층에서 내려온 이정숙이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쌀통 앞에 선 이정숙은 잠시 멈칫했어요. 밥을 짓는 일이 언제부터인가 김서연의 몫이 되어 있었기에 이정숙은 쌀을 몇 컵 넣어야 하는지조차 바로 떠올리지 못했죠. 그래도 손을 움직여 쌀을 씻고 밥솥에 올린 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려 약통을 열었지만 어떤 약을 몇 알 드려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결국 김서연의 방문을 두드려야 했어요. 서연아, 아버지 아침 약이 어떻게 되지? 김서연은 이불 속에서 약 종류와 개수를 말해주었고 이정숙은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약을 분류했습니다. 평소 김서연이 눈 감고도 하던 일이었지만 이정숙의 손에서는 시간이 2배로 걸렸죠. 안방에 약을 가져다 드리고 부엌으로 돌아오자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찌개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정숙은 냉장고 앞에서 된장을 꺼내며 한숨을 삼켰고 어설프게나마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내려왔을 때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놓여 있었어요. 반찬 가짓수가 적었고 국 색깔도 평소보다 연했죠. 박준호는 식탁을 훑어보며 이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리신 거예요? 서연이 아직 못 일어나요? 이정숙이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답하자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곧바로 다른 질문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물리치료가 내일인데 서연이가 못 가면 누가 모시고 가지? 제가 회사 일정이 있어서 빠지기 어렵거든요. 이정숙은 국을 떠놓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연이 쓰러진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내일 물리치료는 누가 데려가느냐는 질문이라는 사실이 이정숙의 귀에 묵직하게 걸렸죠. 하지만 이정숙은 내가 데려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만 답했고 박준호는 알겠다며 구두를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전 중에 박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정숙이 받자 박지혜는 언니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고 이정숙이 아직 누워있다고 답하자 박지혜의 목소리에 걱정보다 당혹감이 먼저 실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게 정리는 어떻게요? 거래처에서 오후에 물건 가지러 오기로 했는데 서류를 언니한테 부탁해놨거든요. 어머니가 언니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서류 파일이 어디 있는지만 물어봐 주세요. 이정숙은 전화기를 든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서연이 병원에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가족들의 관심이 향하는 곳은 김서연의 몸이 아니라 김서연이 비워둔 자리였죠. 물리치료 동행, 가게 서류, 아버지 약 챙기기, 식사 준비까지 김서연이 멈추자마자 이 집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 흔들림을 어떻게 메울지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김서연의 방으로 가서 서류 위치를 물어보아야 했는데 방문 앞에 서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이 문 앞에 서서 돌아갔던 기억이 떠올랐고 또다시 김서연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가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럼에도 이정숙은 문을 두드렸고 김서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서류가 거실 서랍장 2번째 칸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이 보였어요. 거래처별로 분류된 서류 위에는 김서연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고 반품 수량과 확인 날짜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정숙은 그 파일을 꺼내들며 김서연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에도 아마 방에서 불을 켜고 이 서류를 정리했을 거라는 생각이 스치자 이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오후에 박지혜가 서류를 가지러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파일을 받아든 박지혜는 내용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역시 언니가 해놓은 건 깔끔하다며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다 거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죠. 그런데 어머니, 언니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진짜 곤란해요. 아버지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가게도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어떡하죠? 도움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라는 단어가 거실 공기 속에 떠올랐고 이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소파 위에 놓인 손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박지혜의 말 속에는 김서연이 빨리 나아야 한다는 바람이 아니라 김서연이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당혹감이 담겨 있었어요. 도우미를 알아보겠다는 말은 김서연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가 아니라 김서연의 부재로 인해 자신에게 불편이 오는 것을 막으려는 반응이었죠. 이정숙은 박지혜를 바라보며 잠시 입을 열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한 채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지혜는 어머니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그럼 주변에 물어볼게요. 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고 난 뒤 이정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이 가까워지자 이정숙은 다시 부엌에 섰어요. 아침보다는 조금 나은 솜씨로 저녁을 준비했지만 시아버지에게 상을 들여보내고 박준호의 밥상을 차리는 것만으로도 이정숙의 허리와 무릎은 쑤셔왔죠. 김서연이 매일 이 일을 새벽부터 밤까지 해왔다는 것이 손과 발을 통해 비로소 실감되었고 이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싱크대 앞에서 한참을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자신의 방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오랜 시간 가만히 있었어요. 이정숙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침묵이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가 하는 물음이었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입을 다물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 침묵 위에서 편안했던 것은 박준호와 박지혜였고 그 침묵 아래서 무너지고 있던 것은 김서연이었어요. 이정숙은 침묵이 김서연을 보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이정숙의 침묵은 이 구조가 정상이라는 무언의 승인이었고 가족들이 김서연에게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토대였죠. 이정숙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쥐었고 그 손에 들어간 힘은 오늘 하루를 견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 이후를 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이 방 안에 도착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정숙이 잠들지 못한 채 맞이한 아침은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도 안방을 오가는 발소리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정숙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에 서서 다시 아침을 준비하려는데 복도 끝에서 김서연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칠 만에 방에서 나온 김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걸음은 느리게나마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괜찮으냐고 묻자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습관처럼 앞치마를 집으려는 손을 이정숙이 가만히 잡았고 좀 더 쉬라는 말을 건넸죠. 김서연은 잠시 이정숙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앞치마를 내려놓았지만 부엌을 떠나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이 서투르게 준비한 아침 식탁을 바라보는 김서연의 눈에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아닌 묘한 피로가 깔려 있었어요. 박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내려왔을 때 김서연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나아진 거냐며 물었고 김서연이 좀 낫다고 답하자 박준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박준호는 아버지 물리치료를 이번 주 안에 다시 잡아야 한다는 말을 꺼냈고 박지혜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여주며 가게 쪽 반품 서류도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김서연은 박준호의 말을 듣는 동안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국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박준호가 물리치료 예약을 오늘 중으로 해달라는 말을 마쳤을 때 김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 일 못할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식탁 위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박준호는 숟가락을 멈추고 김서연을 보았고 이정숙도 부엌 쪽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서연은 시선을 국그릇 위에 둔 채 말을 이었어요. 물리치료 동행도 지혜 시각의 일도 지금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전처럼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김서연의 얼굴을 살피더니 아직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며 되물었죠. 좀 더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투였지만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쉬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간병, 집안일, 지혜 씨 가게까지 전부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이상 안 돼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비워낸 사람처럼 낮고 고른 톤이었고 그 차분함이 박준호에게는 더 낯설게 다가온 듯 했어요. 박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몸을 뒤로 기대더니 한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힘든 건 이해해. 근데 지금 아버지가 아프시잖아. 지혜도 사정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못하겠다는 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니야?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건데. 무책임하다는 단어가 식탁 위에 떨어졌어요. 김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이 집의 모든 것을 돌봐온 사람에게 돌아온 말이 무책임이라는 것이 김서연의 감긴 눈꺼풀 위로 그림자처럼 내려앉았죠. 김서연은 눈을 뜨고 박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가족이에요. 근데 이 집에서 저한테 가족으로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에 박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서연이 이런 식으로 되묻는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고 박준호는 순간 할 말을 찾지 못하며 입술만 달싹였어요.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이며 답했죠. 내가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이 유지되는 게 누구 덕분인데 그런 말을 해? 내가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가족한테 등 돌리는 건 아니잖아. 등을 돌린다는 표현이 김서연의 귀에 박혔습니다. 김서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박준호와 말로 부딪혀봐야 돌아오는 것은 같은 구조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김서연은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나란히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김서연은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박준호는 식탁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이 얼굴 위에 얹혀 있었죠. 박준호는 잠시 뒤 구두를 신으며 이정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서연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아파서 예민해진 거겠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인데. 이정숙은 현관으로 향하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박준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단어가 감싸는 범위 안에 김서연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정숙은 알 수 없었어요. 박준호에게 가족이란 김서연이 헌신해야 할 대상이었지, 김서연을 돌봐야 할 이유는 아닌 듯 했죠. 현관문이 닫히고 박준호의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이정숙은 식탁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박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준호에게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박지혜는 언니가 왜 갑자기 그러냐며 불만을 쏟아냈죠. 어머니, 좀 아프다고 집안일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뭘 그렇게 무리하게 시킨 것도 아닌데. 원래 며느리가 하던 일이잖아요. 원래 며느리가 하던 일이라는 말이 수화기 너머로 흘러왔고 이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지혜에게 김서연의 헌신은 구조가 아니라 전통이었고 전통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었죠. 이정숙은 알겠다 라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내려놓은 이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 시간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아침에 박준호가 무책임하다고 말했을 때, 오후에 박지혜가 원래 하던 일이라고 말했을 때, 두 사람 모두 김서연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묻지 않았어요. 관심은 오직 김서연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냐에만 향해 있었고, 김서연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에 지쳐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죠. 이정숙은 그 순간 하나의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도 이 가족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박준호도 박지혜도 김서연이 내민 손을 잡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손을 걷어들인 김서연을 탓하며 같은 자리로 되돌리려 할 것이었죠. 이정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고 그 손 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의 손에서 힘이 빠진 것은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난 뒤였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이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어요. 먼저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 저녁에 가족이 모두 모여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서 박지혜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박준호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이정숙은 올 수 있느냐고만 되물었고 박지혜는 주말이면 가게 정리가 있다고 했지만 이정숙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말하자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주말까지 며칠간 이정숙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시아버지 약을 챙기는 일을 서투르게나마 이어갔고 김서연은 방에서 나와 간간히 부엌일을 도우려 했지만 이정숙이 그때마다 괜찮다며 손을 저었죠. 김서연은 이정숙의 태도에서 평소와 다른 단단함 같은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토요일 저녁 박준호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혜가 도착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이정숙이 차린 간단한 식사가 놓여 있었고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정숙은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박준호가 밥을 먹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고 물었고 박지혜도 궁금한 듯 이정숙을 바라보았죠. 이정숙은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박준호와 박지혜는 동시에 이정숙을 보았어요. 김서연은 국그릇 앞에 시선을 둔 채 움직이지 않았고 이정숙의 목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많은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했어. 서연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의 모든 일을 하는 걸 봤고 너희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봤어.
그런데도 나는 한마디도 안 했지. 박준호의 숟가락이 멈추었어요. 박지혜는 표정이 굳은 채 이정숙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이정숙은 시선을 들어 아들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쓰러졌을 때 너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 준호 너는 물리치료 누가 데려가냐고 물었고 지혜 너는 가게 서류 전해달라고 했어. 서연이가 왜 쓰러졌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묻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어. 박준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이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정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며칠 전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을 때 준호 너는 무책임하다고 했지. 지혜 너는 원래 며느리가 하던 일이라고 했고 그 말을 듣고 내가 확실히 알았어. 너희는 서연이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구나. 서연이가 아프면 불편하고 서연이가 쉬면 곤란하고 서연이가 말하면 무책임하다고 하는 거잖아. 그게 가족한테 할 태도야?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박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니한테 고마운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집안 상황이 이런데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언니도 가족이니까 같이 감당하는 거고요. 이정숙은 박지혜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같이 감당한 적이 있어? 서연이 혼자 감당한 거지. 밥 차리고 아버지 간호하고 병원 다니고 내가게 일까지 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너희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를 포함해서. 이정숙의 마지막 말에 자신을 포함시킨 것이 박준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박준호는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이정숙은 등을 곧게 세우고 식탁 위에 놓인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말했어요. 지금부터 이 집의 생활 구조를 바꿀 거야. 서연이가 해왔던 일들, 아버지 간호, 집안일, 식사 준비, 병원 동행, 지혜 가게, 보조까지 전부 각자가 나눠서 맡아. 서연이한테 더 이상 이 일들을 시키지 않을 거야. 박지혜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박준호는 팔짱을 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고 이정숙은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 너는 아버지 병원 동행을 맡아. 회사 일정이 있으면 반차를 쓰든 방법을 찾아. 지혜, 내 가게 일은 내가 해결해. 서연이한테 서류 넘기고 재고 정리시키는 건 이제 끝이야. 집안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고 부족한 부분은 도우미를 쓰든 너희가 나눠서 하든 알아서 해. 박지혜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사정이 있고 오빠도 회사가 있잖아요. 언니 한 사람이 좀 도와준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정숙은 박지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좀 도와준 게 아니야. 서연이가 이 집을 통째로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였고. 박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서연이가 힘들면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지. 갑자기 전부 바꾸자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정숙은 아들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말, 너 전에도 했어. 그때도 달라진 건 없었지. 서연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너희는 서연이가 다시 일어나서 예전처럼 해주기만 기다렸잖아. 조금씩이라는 말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이정숙은 그 말을 마친 뒤 시선을 김서연에게로 돌렸어요. 식탁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서연은 이정숙의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숙은 김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이 말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어. 너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질 필요 없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건 의무가 아니라 너의 삶을 깎아서 내준 거였어.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그게 내 잘못이야. 김서연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김서연은 이정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박준호와 박지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반발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정숙의 눈빛 앞에서 어느 쪽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고 이정숙은 식탁 위에 놓인 두 손을 풀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시작된 균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이정숙은 이미 되돌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얼굴 위에 새기고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울리던 거실의 침묵을 깨뜨린 것은 박준호였습니다. 의자를 밀며 일어서더니 거실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었고 박지혜는 식탁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김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정숙이 건넨 말들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밤 누구도 식탁 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뒤 집안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준호와 박지혜에게서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박준호는 출근 전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이정숙에게 아버지 물리치료 일정을 물었고 이정숙이 내가 알아보라고 했다는 말에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그냥 나가버렸죠. 박지혜는 전화로 가게 서류건을 다시 꺼냈다가 이정숙이 받지 않자 집에 찾아와 김서연의 방 앞까지 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이정숙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빈자리가 채워지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김서연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옷가지를 정리하고 서랍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는 동안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손끝을 통해 스쳐 지나갔죠. 결혼 초 시어머니에게 받은 앞치마, 시아버지 약시간을 적어둔 수첩, 박지혜 가게, 거래처, 연락망이 적힌 메모지까지 김서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이 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앞치마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접어서 부엌 서랍 위에 올려놓았고 수첩은 식탁 위에, 메모지는 거실 서랍장 안에 넣어두었어요. 김서연이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은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아직 출근 전이었고 박지혜는 오지 않았죠. 김서연이 신발을 신는 소리에 이정숙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계단 중간에 멈춰선 이정숙은 현관에 서 있는 김서연의 모습을 내려다보았고 김서연도 고개를 들어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이정숙은 계단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가는 거지? 이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가려고요. 이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현관 앞에 섰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니 며칠 전보다 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지만 눈 아래 그림자는 여전했어요. 이정숙은 김서연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이 예전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미안해. 김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김서연은 이정숙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가 놓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김서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침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김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한 발을 내디뎠어요. 이정숙은 열린 문 앞에 서서 김서연의 등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이정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김서연을 붙잡지는 않았어요. 박준호가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은 현관문이 닫힌 직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수첩과 부엌 서랍 위의 앞치마를 보고 박준호는 이정숙에게 물었어요. 서연이 어디 갔어요? 이정숙은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아들을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나갔어. 이 집에서. 박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설마 하는 얼굴로 김서연의 방을 확인하러 갔고 비어있는 옷장과 정리된 서랍을 보고서야 발걸음을 멈추었죠. 박준호는 빈 방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박지혜가 오후에 집으로 달려왔을 때 박지혜 역시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아무도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어둡고 조용했고 시아버지의 저녁약은 이정숙이 챙겼지만 식사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박준호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고 박지혜는 거실에 앉아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모른 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두 사람 앞에 놓인 빈자리의 무게가 김서연이 이 집에서 채워왔던 시간의 부피가 비로소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서연이한테 연락해 볼까요?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으니까 시간 좀 지나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정숙은 도시락 뚜껑을 열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야. 돌아올 이유를 이 집이 만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그 말에 박준호의 입이 다물어졌고 박지혜는 고개를 떨구며 식탁 위만 바라보았어요. 이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이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밤이 깊어지고 박지혜가 돌아간 뒤 박준호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이정숙은 부엌불을 켜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김서연이 매일 서 있던 자리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김서연이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그 하늘과 같은 방향이었죠. 이정숙은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시간이 결국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이정숙은 이 부엌에 서서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김서연을 떠나보낸 것은 이정숙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필요했던 것은 이정숙이 너무 오래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정숙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너머로 사라진 김서연이 지금 어디쯤 걸어가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김서연이 더 이상 이 부엌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 집이 김서연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정숙은 부엌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는 김서연이 채워왔던 소리들의 부재가 빈 그릇처럼 놓여 있었죠. 이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며 이 집이 앞으로 견뎌야 할 무게를 등 위에 얹은 사람의 걸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 나갔습니다. 그 선택 이후 가족의 모습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날의 침묵은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